우리 센터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계획적으로 지출을 하여 돈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예산입니다. 그것도 그냥 예산이 아닌 대표님 스스로 이해도가 있는 예산이요. 안녕하세요. 국회어 창업 안 팀장입니다. 계속 저희 설립서류 작성법에 대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 길었던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드디어 끝이 났고, 그 다음 단계인 예산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예산의 정석. 예산에 대해서 지난 사업계획서와 마찬가지로 저는 단순히 작성할 수 있는 양식만 제공을 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저와 직접 기초부터 탄탄하게 만드는 예산을 같이 작성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우리 센터의 재정 상태를 잘 확인을 하는 지표이기도 하고, 우리 센터가 계획적으로 투명하게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작성을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숫자 계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인 것은 장기요양 기간에서만 쓰는 전문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그에 쓰이는 예산 항목 종류에 대한 숙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숫자 계산은 사실 그 뒤의 일이고요. 자, 그러니 오늘도 대표님을 위해서 저 안 팀장이 같이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부터 탄탄하게 만드는 예산, 지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예산의 뜻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예산이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센터의 수입과 지출은 어느 정도일지 예상하면서 한 해의 재정을 책정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내년엔 센터에 어르신이 몇 분이나 모집될지, 센터 홍보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지 등등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로 나눠서 새해 목표를 숫자로 계획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제가 예전에 설립서류는 대표님이 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라고 했었는데, 당연히 그중 센터 살림살이 재정에 대한 것도 운영 계획 중 하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설립서류 목록 중 하나가 예산서인 거고요. 근데 그 예산에선 뭉뚱그려서 총합 숫자만 넣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수입 항목엔 뭐뭐, 지출 항목엔 뭐뭐, 모두 각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각각의 예산액을 넣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복잡하고 꽤나 어렵게 보이시죠? 맞아요. 사실 예산은 정말로 중요한 만큼 정말로 어려운 작성 서류 중 하나예요. 그렇기에 숫자, 더군다나 예산서는 설립 서류에서 단 한 번만 작성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개원 후에도 매년 매년 계속 작성하고 시군구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알려드리는 예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숙지하시고, 개원 통과하시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써먹을 수 있도록 잘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숫자 계산 전에 장기연 기간 예산에서 쓸 수 있는 수입 항목과 지출 항목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아야 한다는 걸 제가 계속 당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장기연 기간 예산에 쓰이는 전문적인 항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뜻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쓰이는 항목을 계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이 계정 과목을 어디서 보느냐? 이번에도 법제처 홈페이지로 가봅시다. 법제처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시고요. 검색어에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검색하시면은 법령이 딱 하나 뜨고요. 눌러서 들어가 보면은 왼쪽에 별표란이 있습니다. 별표를 누르면은 장기연 기간 세입 예산 과목 구분에 대한 서류가 있고요. 장기연 기간 세출 예산 과목 구분에 대한 서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서류 다 모두 이 한글 파일 아이콘을 눌러서 다운받아 주세요. 먼저 다운받은 파일 중에 세입 예산 과목부터 열어볼게요. 열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장기요양 예산을 성립하는 데 필요한 세입 계정 과목들의 목록이 모두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꽤나 세입만 해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여기서 문제는 우리 대표님이 운영할 사업의 종류, 즉 주간보훈지, 요양원인지, 방문요양인지에 따라서 각 사용하는 세입 계정 과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목록 중에서 어떤 게 내가 사용해야 되는 계정 과목인지 아닌지 그것조차도 헷갈리고 모르시고, 더군다나 여기 명세라는 칸에 보시면은 이 각각의 계정 과목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설명을 읽어도 너무나 복잡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또 친절하게 대표님을 위해서 특별히 다시 이 세입 예산 과목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있던 세입 예산 과목 구분 서류에 대해서 현재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별로 쓰이고 있지 않는 계정 과목은 제가 삭제를 했고요.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계정 과목 등만 남겨 두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계정 과목들은 제가 사업별로 구분해 두진 않았어요. 하지만 설명드리면서 중간중간 "이 계정 과목은 어떤 사업 종류에만 쓰입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서류 어디에 있느냐? 국회역 카페에 있습니다. 국회역 카페에서 다운받으시고요. 다운받으셔서 출력하신 다음에 이 영상 보시면서 내 사업 종류와 맞는 계정 과목은 동그라미 치시고 아닌 거는 과감히 X표 치셔서 제외하시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추가로 제가 이 계정 과목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 어렵게 쓰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 번씩 더 달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칸을 하나 더 추가를 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쉬운 설명이라고 적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최대한 쉽게 예산을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세입 계정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볼게요. 먼저 이 관항목에 대해서 제가 기초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관항목이 뭘까요? 쉽게 설명하자면은 예산 과목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 계정 과목이 워낙에 양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국가 지원금을 받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작성을 해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눠서 예산 계정 과목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관은 대분류, 항은 중분류, 목은 소분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목 부분의 계정 과목입니다. 이 목에 있는 계정 과목들이 실제로 예산에 넣는 그 예산 항목들의 구체적인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 중심으로 계정 과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 부담금 수입입니다. 본인 부담금이라는 뜻은 장기요양 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이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말 그대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본인은 여기서 누굴까요? 네,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 어르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급자 어르신이 납부하는 서비스 비용이 바로 본인 부담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본인 부담금을 낼 때 모든 어르신이 동일한 금액을 내지 않습니다. 당연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날짜나 시간에 의거해서 그 서비스 비용이 매달 매달 달라지고요. 여기에 추가로 요양원이냐, 주간보호냐, 방문 요양이냐에 따라서도 본인 부담금의 그 요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그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한 번 더 적어 드릴게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이라는 것은 요양원과 공동생활 가정을 말하고요.
여기서는 어르신이 최대 20%까지 본인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이 0%에서 그 사이는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내는 본인 부담금 비율을 말하고요. 보통의 어르신은 20%, 그리고 그 이외에 조금 더 어려운 어르신들은 아예 안 내시는 어르신도 있고요. 아니면 20%보다 덜 내는 그 경감 대상자가 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 이외에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처럼 그런 사업체를 재가노인 복지시설이라고 말하고요. 요율이 노인요양시설과 조금 다르죠. 최대 15%입니다. 보통의 어르신이 15%를 내시고요. 그 이외에 조금 더 어려운 어르신들 마찬가지로 0% 아예 안 내시거나 아니면 15%보다 조금 더 경감된 비율로 본인 부담금을 납부를 하십니다. 정리하자면 본인 부담금 수입이라는 것은 소급자 어르신이 납부하는 서비스 비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식재료비 수입이에요. 그리고 식재료비 수입이나 그 아래 상급진실 이용료, 임의용 비용, 기타 비급여 수입은 비급여라고 하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이거는 급여 대상이고 이거는 비급여 대상이에요. 이런 설명들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국가에서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비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위에 본인 부담금 수입은 급여입니다. 국가에서 어르신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부는 공단에서 지원을 하고요. 일부만 본인 부담금으로 어르신이 납부를 하시고 그 이외에 어르신이 센터에서 드시는 식사 재료비라든가 간식비 그리고 머리를 자르는 데 드는 비용 그 이외에 특수하게 지출되는 어르신의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비급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급여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식재료비 수입, 식재료비 수납 비용이라는 것은 수급자 어르신이 센터에서 드시는 급식비를 말합니다. 센터 내 수급자 어르신이 드시는 급식비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양원, 공동생활 가정, 주간보호에서만 사용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개정 과목이니까 해당되지 않으시는 대표님은 삭제해 주세요. 우리 센터에서 어르신이 프로그램도 이용하시고 일정 시간 그 센터에서 시간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점심도 드시고 간식도 드시거든요. 그거에 따른 우리 센터에서 조리하는 그 급식에 대해서 급식비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급식비에 대해서 식재료비 수입이라고 일컫고 있어요. 그 아래 상급침실 이용료입니다. 상급침실 이용료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비급여 대상이고요. 이거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호텔에서 일반 객실보다 조금 더 프리미엄급 객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통 요양원에서 쓰이는 개정 과목입니다. 요양원을 보시면은 2 인실, 3 인실, 4 인실처럼 다인실들이 주로 많은데 1 인실이 존재도 해요. 1 인실이라는 거는 나 혼자 오롯이 어르신 혼자 쓸 수 있는 그런 방 하나를 말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하고 또 상급 침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급 침실 이용료에 대한 비용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요양원 내 1 인실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 특수하게 조금 더 추가 비용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다면 여기는 우리 요양원만 사용하시는 개정 과목이겠죠. 그 아래 임의용 비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비급여 대상이고요.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에서 많이 쓰이는 개정 과목이고요. 보통은 자원봉사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센터에 오셔서 수급자 어르신에게 미용에 대한 서비스를 봉사활동으로 무료로 제공을 해주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 이외에 특별하게 미용사분을
우리 센터로 초청을 한다거나 어르신이 원하셔서 미용실에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미용을 같이 도와드린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것도 특수 비용으로 치부가 되어서 이 미용비에 대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미용비에 대해서 추가로 비급여로 금액을 받는다. 자원봉사 이외에 어르신이 요청할 시에는 추가적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 기타 비급여 수입입니다. 기타 비급여 수입 마찬가지로 비급여 대상이고요. 기타라는 것은 이 위에 쓰여진 항목들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급여에 대해서 나열을 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센터에서 어르신의 병원을 동행을 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병원에 가게 되면은 진료비가 나오고 또 진료를 받고 나서 약국에 가시면은 약제비가 비용이 들죠. 어르신이 직접 납부를 하시는 게 맞지만 만약에 어르신이 지갑을 두고 왔다거나 현재 돈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센터에서 같이 간 직원분이 대납을 해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어르신께 따로 청구를 하고요. 이것을 기타 비급여 수입의 항목에 넣고 있습니다. 진료비와 약제비가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센터에서 어르신께 공통으로 보급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칫솔, 치약, 물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 이외에 이 어르신 한 분만 특별히 드리기 위해서 어르신이 요청을 해서 구매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 물품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저귀라든가 아니면 꼭 어르신이 사용해야 되는 어떠한 특수한 치약, 특수한 칫솔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은 개인 물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 물품 구매에 대한 비용도 기타 비급여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입소 비용 수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밑에 보조금 수입 항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시군구보조금, 기타 보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보조금 항목은 모든 센터, 모든 사업체가 받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특수한 경우에만 받는 경우예요. 특별 보조금인데요. 이 특별 보조금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특별 지원금을 말합니다. 지역을 좀 예를 들자면 제주시를 좀 예를 들게요. 제주시 어떤 지자체에서는 장기한 기간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수고비 항목으로서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 제도는 제주시 그 관할 지자체에서만 행하는 거지 전국적으로 행하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특별 지원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항목 중에서 맞는 보조금 항목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후원금 수입 항목을 볼게요. 후원금에는 지정 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정과 비지정, 특정이 돼 있냐 아니면 특정되지 않았냐라는 의미인데요. 후원금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우리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이외에 어떠한 기부단체나 아니면 개인으로부터 우리 센터에 기부를 하시고 후원을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지정 후원금이라는 거는 목적과 대상이 지정된 후원금을 말하고요. 이거는 특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후원금은 어르신의 식재료비 구매에만 쓰여 주세요."라고 그 지정 그 후원을 하는 사람이 그 목적을 지정했다라고 하면은 지정 후원금이고요. 또 하나의 예로 "이 후원금은 홍길동 어르신을 위해서만 써 주세요."라고 대상이 지정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지정 후원금의 항목으로 들어가고요. 반대로 비지정 후원금은 목적과 대상이 지정되지 않은 후원금을 말합니다. 불특정이고요. 그래서 센터에서 어떤 항목으로 사용하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로 이 후원금을 잘 쓰는 것만 잘 관리를 하시면 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요양급여 수입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요. 장기 요양급여 수입입니다.
이 장기형 급여 수입은 우리 센터의 가장 큰 수입의 주축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 위로 보자면 제일 처음에 본인 부담금 수입이 있었죠. 이 본인 부담금 수입은 수급자 어르신이 납부하는 서비스 비용이라고 하면은 반대로 공단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비용입니다. 아까 제가 어르신은 서비스에 대해서 100% 모든 비용을 혼자 부담하지 않아요. 일부만 어르신이 내시고 그 나머지 일부는 공단에서 보조를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르신이 납부하는 부담 비율의 반대가 공단에서 지원하는 부담 비율이겠죠. 노인요양시설은 80에서 100% 이고요.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85에서 100%입니다. 이 비율에 대해서는 아까 본인 부담금 비율에서 말한 그 반대의 비율을 말하니까요.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밑에 가산금 수입입니다. 가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원래 있는 수입에 대해서 가산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공단에서 지원하는 수입이고요. 가산금 또한 모든 센터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지만 가산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지원 항목에는 무엇이 있느냐? 직원의 추가 채용에 대한 것이 있고요. 또 맞춤형 프로그램 등에 따른 추가 지원금이 있어요. 직원 추가 채용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진 각 사업체별로 직원을 어떻게 어르신 수에 맞춰서 몇 명이나 뽑아야 되는지 그 법적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 법적 기준에 맞춰서 직원을 채용했는데 거기에 나는 어르신께 조금 더 여유 있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원을 더 많이 채용을 했다라고 하시면은 그에 따라서 공단에서 추가 가산금을 지원을 해 줍니다. 또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거는 주간보호에만 있는 건데요. 일반 프로그램 이외에 특수하게 외부에서 초청 강사를 영입해 와서 어떠한 특수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도 또 추가 가산금을 지원을 합니다. 가산금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항목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가산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우리 개원하시고 나서 추가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려도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까지만 알려드릴게요. 다음으로 차입금 항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차입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금융기관 차입금 그리고 기타 차입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대표님, 차입금이라는 게 뭘까요? 이 차입이라는 거는 차라는 것은 빌려올 차를 말하고요. 입이라는 것은 드립이죠. 빌려와서 드린다. 무엇을? 돈을. 즉 차입금이라는 것은 빌려온 돈을 말합니다. 우리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은 어르신이 처음부터 많은 숫자가 계약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직원의 월급을 주기에도 빠듯하고 운영비에 쓰는 돈도 빠듯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딘가에서 돈을 빌려와서 우리 운영비로 충당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차입금이라고 하고요. 쉽게 말해서 빌려온 돈입니다. 차입금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금융기관 차입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은행 등에서 빌려오는 그런 차입금을 말하고요. 기타 차입금이라는 것은 기타라는 거는 금융기관 이외의 단체를 말합니다. 개인 혹은 다른 단체 등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 빌려온 돈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갚아야 되겠죠. 이 갚아야 되는 수단에는 차입금 상환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시군구에 보고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운영비에서 이 차입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 계좌에서 차입금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데요. 그 갚을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제가 이따가 세출 예산 과목에서 알려드릴게요. 밑으로 내려와서 전입금 항목을 볼게요. 전입금은 마찬가지로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입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차입금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 운영비 계좌에 그런 운영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할 때 운영비 계좌로 돈을 여입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차입금이 빌려온 돈이라고 하면은 전입금은 내 돈입니다. 내 돈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사업체의 주인, 바로 대표님이죠.
대표님이 만약에 내 개인 계좌에 돈이 조금 충족이 되어 있다. 이 돈을 내 사업체에다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 돈을 운영비 계좌로 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내 돈, 내 투자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투자금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뉘어요. 만약에 내 사업체가 대표님 개인의 사업체가 아니고 법인 사업체다라고 하면은 법인으로부터 받는 그 투자금을 법인 전입금이라고 하고요. 기타 전입금이라는 거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 사업체를 설치를 했을 때 그 대표자가 운영비 계좌로 돈을 넣었을 때 이것을 기타 전입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입금과 전입금에 대해서 좀 구별을 하셔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둘 다 운영할 돈이 부족해서 우리 센터 계좌에 돈을 여입을 하는 의미로는 같고요. 다만 그 돈을 넣어주는 주체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차입금은 내가 내 돈이 아니고 어디서 빌려오는 돈을 운영비 계좌에 바로 여입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전입금은 내 돈, 내 돈을 우리 사업체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차입금과 전입금의 차이는 빌려왔냐 아니냐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으로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라는 것은 이 계정 과목의 명칭 그대로 뜻풀이를 하시면 되세요. 전년도, 전 회계년도입니다. 그러면 이월금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회계를 하고 나서 돈이 남았을 경우에 계좌에 12월 31일 이후에 돈이 남을 경우에 그 남은 금액이 내년도로 이월될 경우에 그 남은 계좌 잔액을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전 회계연도에서 남은 돈을 계좌 잔액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잡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잡수입은 기타 예금이자 직원 식재료비 수입,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기타 예금이자 수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예금이자입니다. 우리 계좌에 어느 정도 돈을 예치해 두면은 그 돈의 비율에 따라서 은행에서 어느 정도의 예금 이자를 주는데요. 센터 운영비 계좌에도 돈이 어느 정도 예치가 되어 있으면 그 금액에 비례해서 이자를 지급을 합니다. 그거를 예금 이자라고 하고요. 직원 식재료비 수입은요. 아까 식재료비 수입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었죠. 식재료비 수입이라는 계정 과목은 센터 내 수급자 어르신이 드시는 급식 비용에 대해서 어르신이 납부하는 식재료비 수입을 말하는데요. 직원 식재료비 수입은 마찬가지로 센터 내에서 직원이 먹는 급식비에 대해서 직원에게 수납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방문 간호는 해당되지 않겠죠. 요양원, 공동생활 가정, 주간보호에서만 쓰이는 개정 과목이고요.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밖에서 물론 식사를 하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보통은 계속 센터에서 어르신을 서비스하고 응급 상황에서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주로 센터에서 모두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급식에 대해서 당연히 직원도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받는 급식 비용을 직원 식재료비 수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잡수입입니다. 지금까지 읊었던 수입 이외에 부차적으로 들어오는 기타 수입을 기타 잡수입이라고 합니다. 여기 쓰여 있는 수입들에 대한 항목들이 있는데요. 많이 기타 잡수입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봤던 수입에 대한 세입 예상 과목 중에 여기서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 따로 없다라고 하시면은 기타 잡수입 계정 과목을 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세요. 네. 여기까지 세입 예상 과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나열을 한 거를 설명해 드렸고요. 그냥 보면은 너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쉬운 설명을 덧붙여 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쉬운 설명과 이 목에 쓰여 있는 계정 과목 위주로 같이 짝지어서 보시고요. 사업 종류에 따라서 쓰이는 계정 과목들이 다르다. 내가 방문 요양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거기서만 쓰이는 계정 과목들 위주로만 보시고요.
내가 주간보호를 한다 라고 하시면 주간보호에서만 쓰이는 계정 과목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예산의 뜻과 그리고 예산에서 중요한 점, 마지막으로 예산의 세입 계정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세출 예산 계정 과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창업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으시고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되나 하는 고민이 많으시다면 국회어 천천박사의 무료 창업 상담, 국회어 천천박사가 직접 상담한다는데 이게 진짜 무료라고요? 이거 혹시 사기 아닌가요? 완전 사기죠. 국회어의 사기 충천. 노인복지 사업을 꿈꾸지만 어떻게 준비할지 막연한 대표님의 미래를 위한 천천박사의 무료 상담. 천천박사는 장기요양 설립행정 경력만 12년, 요양원,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 연구할 것 없이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장기요양계의 만물박사. 그런데 천천박사의 무료 상담 싸가지가 없다네요. 네 가지가 없습니다. 공간 제약이 없고 차별이 없고 요금이 없고 모르는 게 없죠. 기회남용, 상담 목적 오해, 상담 가치 절하를 예방하고자 일생일대 단 한 번만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상담자 한 분에게만 집중하고 상담 횟수도 딱 1회로 제한하고 있어요.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상담해주세요. 저는 정말 절실해요.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접수와 선별을 거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열린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